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003년도 9월의 문화인물이 사명대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모시고 두루 말씀을 좀 나눠볼까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에야 비로소 이렇게 회장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주로 무슨 일로 해외 출장을 다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9월 달에 만나 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실은 불가피하게 국제회의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학술회의인데, 국제 정세를 토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 회원이 되어서 국제전략문연구소 라는 그 단체 회원이 되어서 거기에 나갔은 바람에 배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요 국가의 대사님 내지 외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듯 선생님은 외교관이신데요. 어떤 인연으로 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님 되셨습니까? 작년 4월에 이 사명당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저더러 회장직을 맡아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를 맡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저를 회장직을 맡으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주일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명당께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민족의 영웅이십니다만 일본하고 여러 가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더러 맡으라고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명 스님은 워낙 거목이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사명 스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선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우리 사명대사님은 임진왜란의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영웅인 동시에 민중의 영웅이다. 우리 전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고 존경을 받은 그런 분인데 선임의 신분이었었지만 그 선임의 신분을 뛰어넘는 국가의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임진왜란 때는 여성병 대장으로서 그야말로 백전백성, 특히 평양선 탈환, 그리고 우리 한성 서울의 탈환에 있어서 수락산 전투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임진왜란 중에도 가토 교마사 일본 외장입니다만은 직접 담판을 해서 강화 교섭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난 후에는 선조의 특명에 의해서 일본을 건너가셔가지고 당시에 도쿠가 이에야수 일본의 대장군과 담판을 해서 국교 회복에 큰 위협을 이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장군인 어성병 대장인 동시에 또 아주 탁월한 외교관 이런 자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이분이 시문에 아주 시와 문장 뛰어나시고 글씨도 아주 훌륭한 글씨를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1991년도부터 2년 1개월간 일본 대사관을 역임하셨죠. 예, 그렇죠. 일본의 외교사 속에 어차피 사명 스님의 족적이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명 스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명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신 것은 1604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이신데, 일본 교토의 혼보지라고 하는 절에 계셔가지고, 물론 대마도를 경유해 가 있습니다만은, 계시다가 1605년 3월에 교토에서 도쿠가 이에야수하고 회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 스님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특히 그 일본의 그 역사 인식 문제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는 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사명당 기념사업회가 지난 5년 전에 발족을 해서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제 학술회의 그러니까를 한 2번 했는데 특히 그 작년에 우리가 일본 말로 사명대사에 관한 그 서적을 저서를 일본어로 출판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출판 기념회 겸 학술회의를 동경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하고 이런 우리의 노력의 결과 일본 학자들이 드디어 우리 사명대사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금년 4월에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일본의 중학생용 그 교과서에 우리 사명대사에 관해서 그 소개를 하는 그런 일본 역사 교과서에 최초로 사명대사가 소개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들은 계속 그 일본 학자들이 우리 사명당의 그 일본에서의 활동, 또 임진왜란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이 사람들이 함으로써 우리 임진왜란에 관해서 또 당시에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37년간이나 외무부에 근무하시면서 20여 년간이나 해외 주재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때 가슴 뿌듯한 보람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뭐 가슴 뿌듯한 보람은 외교관은 항상 느낍니다. 근데 뭐 외국에서 가장 그 감격적인 순간 또 아주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은 태극기를 볼 때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볼 때 항상 그 보람을 느끼고 감격을 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애국가가 연주될 때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 그때마다 아주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저 개인적으로 외교관 생활의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그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그 막바지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우리 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민들 중에는 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섭을 타결을 하고 그것이 그 조약으로 서명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외교 업무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따금 외교적 패배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전문 외교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혹 외교에 관해 무슨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외교를 잘 알고 계시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게 뭐 마침 그런 말씀 질문을 하셨으니까 평소에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과거의 그 역사적 배경 특히 지난 그 한 100여 년 동안에 그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그 고통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패배의식이라고 그럴까? 너무 우리가 주위에 그 큰 나라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가 그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적게 보고 그 약소국이라고 보는 그런 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 뭔가 외국하고 큰 나라하고 협상하면 이거 만날 손해 본 거 아니냐? 이런 그 일종의 의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고요. 그 외교 정책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그야말로 그 패배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도 우리가 패배당하는 일도 없고요. 외교는 그 말하자면 윈윈 전략, 서로가 다 양편이 다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이 외교 협상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실리와 명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또 역시 그 우리나라의 뭐 전통과도 관계됩니다만
때로는 그 실리보다가 명분을 오히려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외교 협상을 할 때 명분은 하나의 큰 우리 지렛들어서 활용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외교의 목표는 실리입니다. 실리가 우선하는 겁니다. 명분보다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명분을 그냥 무시하고 실리만 찾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자존, 우리의 민족의 존엄성 이걸 지켜가면서 외교 협상을 하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는 뭐 역사적으로 보나 너무 복잡미묘해서 섣불리 무슨 결론 내리긴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는 일본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본에 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일본을 좋지 않게 보고 또 과거에 우리가 또 일본에 대해서 문화를 많이 전파를 했다, 전수를 했다 그래서 또 우월감도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저로서는 우리는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냉정하게 우리가 이익을 따져가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따져가면서 일본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이제 모두 이제 하나의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일본이 다시 우경화되고 군국주의로 가서 다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해로운 짓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하시고 일본의 장래에 대해서 모두 걱정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되도록 할 것이냐.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안 되도록 우리가 대일 외교를 대일 정책을 올바르게 하고 외교를 함으로써 결코 일본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명심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 개방 정책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세계 유엔 회원국이 한 190개국이 더 되는데 문화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일본도 이유를 알고 외교 분쟁으로까지는 안 가고 그냥 우리가 우리 한국이 자율적으로 단계적으로 문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일단은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들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우리 한국은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 이래서 요즘은 한류라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더 높은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일본 문화의 수입을 제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단계적으로 거의 다 규제를 풀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좀 남아있다 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해제되어서 완전 개방함으로써 한일 문화 교류가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집요하게 일본 문제를 또 해보드리겠습니다. 일본 불교와 우리 한국 불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오셨습니까? 저는 불교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론 측면에서 비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 하는 그런 불교 신자의 수가 국민의 아마 9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불교 신자들이 또 많이 일본 신사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일본 사람들 풍속을 보게 되면 결혼식은 신사에 가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 와서 하고 이렇게 신도와 불교 이것이 혼합돼 가지고 있고
또 절에 많이들 안 가면서 집에는 모두 불단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을 방문하면 그 불단이 있고, 물론 이제 부처님을 거기 모시지만 동시에 또 조상도 같이 모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같이 조상에 대해서도 절을 하고, 그런 불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님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혼인을 하고 가족을 가진 스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하고 또 많이 생활이 다르다.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경전을 같이 쓰고, 원래 우리 불교가 일본어로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보면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불교는 같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1987년도에 영국 대사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에 있는 백년사에서 영국의 어느 귀족의 그 부도가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된 사인지 선생님은 그 내력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걸 또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 귀족의 이름은 로드 라다미아 경입니다. 영국에서 말하면 3대째 내려오는 언론 재벌, 신문 재벌인데요. 신문을 한 17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전국에. 그리고 또 외국에도 신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그 유언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자기가 죽거든 유골을 화장을 해서 뼈를 둘로 나누어서 일부는 먼저 영국 부인한테 옆에 가서 묻고, 영국 부인이 먼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나머지 반은 현재 부인한테 주라. 근데 현재 부인이 한국 제일교포 2세가 현재 부인이 한국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전라북도 무주가 원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주 구천동에 백년사하고 그다음에 인연이 깊어가지고 어머니를 백년사에 모셨습니다. 몇 해 전에. 그래서 이 남편의 뼈를 유골을 백년사로 가져와서 어머니 옆에 모셨습니다. 그게 간단한 경위입니다. 선생님은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가 많았을 줄 압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우리 문화의 특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을 저로서는 오랜 역사,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 이게 특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많은 190개 이상의 나라가 지금 유엔 회원국이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많은 오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물론 옆에 우리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오래됐거나 우리와 비슷한 그겁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그럼 오래된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역시 독창성, 독자성, 이렇게 강하고, 따라서 창의성이 강한, 남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즉 우리의 문화의 뿌리가 깊은 만큼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을 다시 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 보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념사업회는 지금 발족된 지가 한 5년 되고,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4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사명당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 개발해서 민족 정기를 확립한다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에 관한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술회의 이런 걸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출판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적지 답사인데 이것은 국내 유적뿐 아니고 일본에 있는 삼형대사 유적까지도 우리가 답사를 하고, 네 번째는 특별 사업인데 예컨대 영정조사라든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는데, 뭐 앞으로도 저희들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만, 특히 그 조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역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은 그 1605년 3월에 일본 교토에서 있었던 사명단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간의 그 후시미성에서 역사적 회담, 그 임진왜란 사후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에 관한 주요한 담판을 우리 사명대사가 하신 게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록을 좀 찾는 겁니다. 우리 기록은 뭐 있긴 있습니다만 일본 측의 그 기록, 문서를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일본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그 일본 대마도에서 쓰시마에서 조선통신사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조선통신사의 길을 열은 분이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쓰시마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그 사명대사께서 1604년 여름에 쓰시마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토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명당의 동상을 쓰시마에 하나 세우고 세웠으면 하는 게 이제 뭐 희망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 외에도 뭐 저희들은 앞으로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우리 기념사업회 활동을 보다 더 확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답이 좀 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당 기념사업회 조는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뭐 자금 조달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초대 회장께서 사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제가 이제 2대 회장으로 맡았는데, 작년 4월부터는 우리 회원들이 그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단이 조금 많이 내고, 그 이사들 또 자문위원 고문님들 해서 모두 다 회비를 냅니다. 근데 회비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각계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그 사명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각계 그 이해가 많이 깊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에 대한 그 지원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자녀들 교육 문제가 당장 어려운 현실 문제로 대두될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오셨습니까? 그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른 외교관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보고 참고가 많이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저 집사람하고 늘 이제 염두에 둔 것은 한국말을 안 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뭐 영어 학교도 다니고 여러 학교에 다녔습니다만은 그 한국말을 가르치고 안 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애들이 그 국적이 한국이다 하는 걸 알도록 그 하는데, 어릴 때라도 저희가 이제 그 대사관에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제가 1인 공간을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노르웨이에서 그때 이제 국기 개양을 하고 또 국기를 저녁에 되면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꼭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고 해서 우리 국계에 대한 그 인식을 확실히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국적이 어디다 하는 거 항상 알도록 하는 뭐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덕택으로 우리 애들이 전부 뭐 한국말 외국어도 합니다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도 학교도 다 나오고 교육에 있어서는 그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사명당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서나 혹은 또 고위 외교관 입장에서나 혹은 뭐 개인 선생님 입장에서나 우리 시청자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사명당 기념사업회 일을 제가 맡으면서 더욱 그 절실하게 느낀 것은
그 여태까지는 우리 동양이 서양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에 막 우리가 발전을 또 해 나왔지만 지금 보면 서양 사상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서양 사상의 대표는 뭐 기독교 사상이고 기독교 정신인데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시아가 다시 일어나고 경제도 발전하고 또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동양의 사상을 서양에 우리가 그 전파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대표는 저는 역시 불교 사상, 불교의 이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우리가 한국이 혼자 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일본이랑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그 우리 불교를 서양에 우리 불교를 서양으로 많이 전파를 시키고 이래서 21세기는 동양과 서양 가치의 그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 가치가 아마 창출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화계사에서 그 외국의 그 파란 눈을 가진 스님들이 많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 좌선도 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를 연구를 하신다 하는 걸 저는 보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그 외국의 스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한국 불교를 연구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불교를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고 국제화하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세계화란 말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결국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하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는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문화인 이 시간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